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더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가는 모습 추가로 입수를 했다고요? 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로 된 문다혜 씨 있잖아요. 이 다혜 씨는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로 갔죠. 이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저희 사건팀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 5일 새벽 3시 4분쯤입니다. 이태원 도로가 차량으로 이렇게 붐비고 있죠. 이때 캐스퍼 차량 한 대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캐스퍼 차량이 이제 이태원 파출소로 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확대해서도 지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차량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를 잠시 뒤로 뺐다가 주차를 하는 모습도 곧 나올 건데요. 지금 계속 보시는 장면은 이태원 도로에서 캐스퍼 차량이 파출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문다혜 씨가 이제 보이실 건데요. 다혜 씨가 나옵니다. 화면에 동그라미를 한번 주목해 보실게요. 다혜 씨가 경찰에게 인사하듯 고개를 꾸벅 숙이죠. 네, 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파출소 쪽으로 걸어갑니다. 다혜 씨가 그대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네, 잠시 멈춰서서 또 경찰이랑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이게 이태원 파출소입니다. 네, 이때 다혜 씨 파출소로 그대로 들어가는 듯 하더니 잠시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다혜 씨는 잠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요. 그러고 경찰을 따라 파출소로 들어갑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요. 이 장면을 이제 캐스퍼 차량이 들어갈 때부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까지 지금 다 영상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파출소 건너편에서 저희 취재진이 영상을 확보한 건데요. 네, 다혜 씨가 들어갔던 영상, 당시 사고가 새벽 2시 51분에 났으니까 15분 정도 지났을 때죠. 이때 시각이 3시 6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캐스퍼 차량의 후미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죠. 이제 다혜 씨가 이제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은 아직 담겨 있지 않지만 이제 차량이 곧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올 건데요. 네, 그리고 차량이 이제 곧 서서히 보시는 것처럼 후진을 하죠. 네, 서서히 후진을 하더니 그대로 이제 도로를 향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운전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봤을 때 다혜 씨가 파출소에서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저희가 파출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다혜 씨는 1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통 이때 어떤 조사를 받는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신분과 사고 개요 정도 확인하고 귀가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문다혜 씨 아직 경찰서의 소환 조사 일정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일정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조율 중인 건데요. 우선 다혜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요. 신호 위반과 불법 주차 여부,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보통 이런 사고의 경우엔 경찰 출석까지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린답니다. 예, 말씀드린 교통법규 위반 정황도 저희가 좀 같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상황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저녁 7시 저희가 확보한 CCTV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태원 골목길에서 저희가 처음 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태원 골목길이죠. 지금 초록색 캐스퍼가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주차를 했고 문다혜 씨가 내려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문다혜 씨가 차량을 주차한 뒤에 이제 식당으로 들어간 모습인데 여기가
주차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주차를 한 7시간 이상 불법 주차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또 운전을 다시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방금 2차선에서 차량이 출발을 했죠. 그런데 교차로에 진입을 해서 좌회전 깜빡이를 켭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직진 차량이랑 좀 부딪혀서 오도 가도 못하죠. 그러다가 좌회전을 하고요. 그러고 1차선으로 쭉 달립니다. 그렇게 1차선으로 가다가요.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또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방금 출발하려던 저 택시와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새롭게 알려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또 다혜 씨 소유 차량에 여러 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저희 사회부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차량 2대에 압류 조치만 최소 11번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음주 사고가 난 다혜 씨 캐스퍼 차량부터 살펴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캐스퍼 차량,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조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문재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작년 11월이었고요. 또 한 번은 다혜 씨로 명의가 이전된 올해 8월이었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2번 다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다혜 씨가 이전에 소유한 차량이 이 소렌토인데요. 이 소렌토는 문 전 대통령이 2010년부터 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9차례 압류 조치가 있었습니다. 첫 압류 조치는 지난 2016년이에요. 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건데요. 이후 2017년 9월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압류 조치를 받는 등 문 전 대통령이 이 소렌토를 소유한 기간 동안 모두 5차례 압류 조치를 당했는데요. 이후 2022년에 다혜 씨가 소렌토를 자기 명의로 이전합니다. 이 기간에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으로 3차례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이죠. 다시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캐스퍼 차량과 명의를 맞바꿨습니다. 대체 압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제가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압류를 당한 차주가 차량을 바꿨을 때 바뀐 차량의 압류를 이어가는 게 바로 대체 압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혜 씨가 소렌토를 탈 때 과태료가 밀려서 압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양도받은 캐스퍼까지 그 이전에 압류받았던 게 꼬리표가 따라온 거예요. 대체 압류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다혜 씨는 소렌토와 캐스퍼 모두 아버지 차를 이전받아서 타온 셈인데 관련해서 개혁신당 관계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 이혼 후입니다만은 네. 각종 지원을 해준 것이 정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그 차량이 아버지가 쓰다가 양도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뭐 맞네. 그냥 계속 저 지원을 해주네. 예. 이런 생각을 좀 더 굳혀주는 뭐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다혜 씨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다혜 씨는 이제 독립한 성인 아닙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조사받고 그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문다혜 씨가 이미 나이가 뭐 청소년도 아니고 그 피보호자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라 보는데 지금은 예. 문다혜 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죠.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문다혜 씨 스스로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지만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10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을 해서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자는 거예요.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일 전직 대통령의 자녀가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장면을 목도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살인 행위라고요. 그렇군요. 예. 다음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슈 메이커죠. 명태균 씨 관련 소식인데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연루된 명태균 씨, 이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급기야 탄핵까지 언급을 했었다가 하루 만에 주워 담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국 변수로 등장한 명태균 씨 논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먼저 정치권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명태균 씨의 발언은 저희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취재기자가 경남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만나서 이틀 동안 동행 취재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한 달이면 탄핵, 하야가 올 건데 감당 가능하겠냐 이렇게 검사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입을 더 열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숨겨놓은 카드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보도 직후에는 농담처럼 한 말이라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이 명 씨가 이 정도면 비선 실세 아니냐 이렇게 총공세에 나서니까 논란이 커지니까 명 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태균 씨, 대체 누구길래 이 발언이 정치권의 시한폭탄이 된 거죠? 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입니다. 명 씨가 갑자기 알려진 건 지난달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통해서인데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의원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또 지난 4월 총선 지역구 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또 명 씨가 여러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에 대여섯 번 방문해서 국무총리 인사를 조언했다. 또 전당대회 전에 나경원, 원희룡 후보랑 독대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여권이 술렁인 거고요. 네, 그렇다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는 어떤 사이인 걸까요? 3년 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고민할 때 이 이준석 당시 대표와 가졌던 대학가 이 치맥 회동 기억하실 겁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이 치맥 회동을 주선했다고 주장했죠. 여기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오늘 중간에 명태균 씨를 끼고 이야기했다. 실무는 윤 대통령 본인과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입당 당시 명 씨가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에게 3년 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소개를 했다. 또 대선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는데요. 이준석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가지고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주장이 계속 엇갈리는 게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누가 소개를 해줬냐 이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 2021년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랑 명태균 씨가 같이 서초동 자택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대선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알게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 방금 들으셨잖아요. 오늘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을 해서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의원은 명 씨를 김영선 전 의원에게 소개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를 봤다고 했죠.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대선 후에 연락을 했는지 여부 어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명 씨가 탄핵까지 운운한 채널A의 보도가 나간 후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라는 말까지 하면서요. 민주당은 명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라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명 씨가 제2의 최순실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입니까?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에게 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저리 큰 소리를 칩니까?
명태균 씨까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정권입니까? 이게 명태균 리스크까지 됐습니다. 여권은 지금 민감한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부산 재보궐 유세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기자들을 만나서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거라면서 관련된 분들,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명씨 관련 인물들, 그 인물들이 해명할 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명태균 씨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검찰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대가로 금전 거래가 오고 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 씨는 2019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정가에선 정치 컨설턴트라는 평, 사기꾼이라는 평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발언이 어디까지 맞나, 탄핵 발언은 왜 꺼냈나, 풀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 남아있기는 합니다. 명 씨는 검찰이 압수수색 때 가져가지 못한 휴대전화 중에 지난 대선 때 쓴 전화기도 있다고 저희 취재진에 밝혔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텔레그램이 압수가 안 된 휴대전화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명 씨가 추가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정치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오늘 오전에 전해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요 완전히 단절하고 남쪽 국경을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데요. 도대체 북한 왜 이런 조처에 나선 걸까요? 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보도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길을 9일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고 남쪽 국경을 차단 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 공사와 관련해서 혹시나 있을 오해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앞서 김정은이 천명을 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것과 관련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때 말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선언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취지로 읽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지난 1월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하는 노선이 이때부터 근본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화해,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로랑 철도를 단절하는 이 조치들이 그때 예고했던 단계별 조치들 그걸 하나하나씩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김정은, 근데 지난 7일에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찾아서도 두 국가론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하네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서 김정은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의식하는 것조차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 않다. 일각에선 이 발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선순위는 북미 핵 협상에 두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선 비례적 대응 전략을 내세우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주최하는 강연에서인데요.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요. 그렇군요. 근데 요 며칠 북한에선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잖아요. 관심이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앞서 김정은의 지시대로 통일 관련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였는데 어떻게 됐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근 사회주의 헌법 일부를 개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통일 문구 삭제가 실제로 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문구 삭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이 따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구 삭제가 있었는데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문구 삭제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쓰레기 풍선도 또 띄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어제 띄운 건데 100여 개를 날렸다고 해요. 올해 지난 5월이 처음이었는데 이번이 26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6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물풍선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께 피로감,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늘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부양 원점을 비롯해서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입니다. 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지점은 모두 10여 곳입니다. 김 장관은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즉각 타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풍선은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도발의 성격이 강하다고, 정치적 도발을 물리적,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거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겁니다. 이어서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볼까요? 오늘 새벽 전주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이게 이번에도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주시 한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담긴 CCTV 영상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차장 제일 안쪽에 주차된 흰색 차량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죠. 차량 하단 양쪽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네, 시간이 지날수록 뿜어져 나오는 연기양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빨간 불길, 갑자기 불길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대로 차량이 불길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들까지 연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런 아파트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소방 출동 당시에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하부에서 불꽃이 타올랐고요. 차량은 이미 절반쯤 불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불이 난 지하 4층엔 차량 454대가 있었고요. 이곳을 포함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모두 2,420여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 중이고 세대로 불이 번질 위험이 없으니까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요, 연기가 또 자욱하고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잖아요. 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는 좀 나왔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화재가 난 전기차는 어제 저녁 6시쯤에 주차장에 들어왔더라고요. 차주는 충전을 시켜놨다고 했으니까요. 충전을 시작한 지 8시간 반 정도 만에 불이 붙은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안에 불꽃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수조에 담궈두고, 그러니까 지상으로 꺼내서 수조에 담궈두고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동시켜서 지금 담궈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화재는 다행히도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게 불길이 치솟고 금방 불길이 사그라듭니다. 불이 난 직후에 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한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하면 떠오르는 사고가 또 하나 있죠. 지난 8월에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인데요. 당시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확산되면서 주민 23명 연기를 마시며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이 녹으면서 대규모 정전과 단수로 이어졌는데요. 그제 국감장에선 벤츠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We are deeply sorry for that incident. Please understand the 4.5 billion was never seen as compensation. This was seen for humanitarian support, and as the investigation is currently still ongoing, we all fully support, and especially my company is fully supporting also the investigation. We will, once the outcome is clear, also will take our due responsibility once the circumstances are clear. 이렇게 전기차 화재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공포증으로 번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공포증은 전기차 판매율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수입 전기차 등록 대수가 지난 8월에는 4,115대고요. 9월에는 2,753대입니다. 더하면 7,000대가 채 안 되거든요. 이 수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1% 줄어든 겁니다. 역대 이 기간 동안 수입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00대를 넘지 못하는 건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우려한 영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얘기해보죠. 오늘은 한글날이죠. 그런데 한글의 창제 또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 우리말 사용을 두고 세대 차이를 넘어서 또 세대가 아예 장벽이 생길 정도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그 장벽이 매우 심각하다는데요. 그래서 한글날을 맞아 채널A가 길거리 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이 많은 단어들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단어의 뜻을 특히 몰랐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금일. 쉬는 날. 어떤 뜻 같아요? 금일. 뭘 하면 안 되는. 모집 인원이 0명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모집을 안 한다는 거죠. 사흘, 나흘. 나흘이 3일. 사흘이 4일. 사흘. 3일. 나흘. 나흘이 3일이고. 시장이 반찬이다. 시장에 느낌 뭔가 풍부하다.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와요. 나흘, 시장이 반찬이다. 일상 속에서 좀 자주 쓰는 표현 같은데 이걸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다니 좀 의아하네요. 네, 그렇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한글날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5,848명 교원이 대상이었는데요. 10명 가운데 9명이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답했다고 해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사가 사건의 시발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학생이 욕하시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발점 뜻은 첫 출발하는 지점이나 일이 처음 시작되는 계기를 말하죠. 그런데 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례를 좀 더 전해드리면요. 두발 자유화 토론을 하는데 이 두 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다는 학생도 있고요.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받아들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 상황을 단순히 뭔가 웃음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기도 어려운 이런 심각한 문제라고 한 건데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진단이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를 해소할 법이랑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해력 부족이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저희 기자들이 취재할 때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누가 봐도 성인이 쓴 글인데 심심찮게 문해력 부족 사례들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천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공지에 우천시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학부모도 있다고 하고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안내에 무성의한 사과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는 추후 공고하겠다는 글에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냐, 맵에는 왜 안 뜨지, 어딘지 아는 사람 이런 글까지 올라왔다는데요. 누리꾼들마저 이건 레전드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통의 장벽은 근데 또 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은요.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신조어로 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중장년층에게 신조어 퀴즈를 내봤다고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뜻 한번 맞춰보시죠.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 9개인데 럭키비키가 어떤 뜻일까요? 요즘에 자기 말에 별명을 이렇게 뒤에다 붙인다든가 자기 이름을 갖다가 귀엽게 합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떠실까요? 슬세권,
술세권도 아니고 슬세권. 술세권이라면 술을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슬기로운 모르겠어요. 그럼 요건 맛꿀맛. 모르겠어요. 그것도 맛 좋은 꿀, 맛 좋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글자는 한국글인데 뜻은 한국글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네, 영상을 보고 저도 조금 약간 멈칫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정답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럭키비키는 행운을 뜻하는 럭키와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인 비키를 더한 겁니다. 장원영 씨는 이른바 원형적 사고,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원영 씨가 한 얘기가 유행어가 된 건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오히려 좋아라는 뜻이에요. 또 슬세권은요. 슬리퍼와 역세권을 합한 말로 슬리퍼 차림과 같은 편한 복장으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거 권역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맛꿀맛은요. 맛있다는 의미라고 해요.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먼저 사용됐다고 합니다. 방금 서창우 기자가 소개해준 신조어 혹시 다 알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네네. 계셨어요? 하지만 아직 좀 뿌듯해하시기는 이른 게 제가 문제를 몇 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하나씩 좀 맞춰볼게요, 같이.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쌈뽕하다. 쌈뽕하다. 무슨 뜻일까요? 쌈이랑 짬뽕이랑 저도 그 생각했어요. 쌈뽕인가요? 아, 쌈이랑 짬뽕 아닙니다. 쌈뽕하다 예를 들어서 와, 이 티셔츠 쌈뽕한데? 이런 뜻입니다. 멋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쌈뽕하다는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좋. 조의 히읗인데요. 이건 늘어지게 좋다 뭐 이런 건가요? 늘어지게 좋다. 아니면 너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다. 이 느좋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아, 이 카페 느좋 카페다. 이런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뭐죠? 느낌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좋은 느낌,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토합니다는 무슨 뜻일까요? 디토? 영어 디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동감 이런 뜻인가요? 네, 이 디토가 마찬가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토한다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 그래서 그렇군요. 디토 소비라고 하면은 따라 사는 소비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조어들이 좀 많죠. 네. 중장년층을 힘들게 하는 건 신조어 말고 또 있는데요. 최근 명동이나 홍대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도대체 저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는 가게들 있지 않나요?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들 점점 늘고 있어서인데요. 젊은 세대는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고령층, 이용에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는 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서입니다. 건물 4층 이상 높이에 설치된 간판들만 법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도 간판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1, 2층 건물에 큼지막하게 설치가 돼 있어도 규제받지 않는 거죠. 현재 국회에는 규제 범위를 모든 간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글날 우리가 한글을 모두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오늘만큼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한 이슈를 그야말로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보고 나시면 얻어가실 지식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 해리스 대 트럼프, 이 대선판에요.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 변수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 처음 찬조 연설에 나섰고 이제는 트럼프 지지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현금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그야말로 대놓고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그가 노선을 갈아탄 거라고 하네요. 왜일까요? 머스크와 트럼프 두 사람,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가까워진 걸까요? 백악관 입성을 목표로 두 사람이 그리는 빅피처, 큰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머스크의 속내를 중심으로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사진이 하나 떴네요. 문 변호사님, 저렇게 방방 뛰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죠? 네, 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고 또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그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자신이 이제 피격당했던 펜실베니아 현장에 12주 만에 이제 유세를 나갔는데 그때 깜짝 등장해서 트럼프의 그 지지와 성원을 같이 호소를 하고요. 또 여러 외신들이 정말 이게 주목할 만한 만남이다. 그래서 두 악동들의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두 손을 들면서 방방 뛰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데 과연 저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The other side wants to take away your freedom of speech. They want to take away your right to bear arms. They want to take away your right to vote effectively. There's one request that's very important. Register to vote. Okay? And get everyone you know and everyone you don't know, drag them to register to vote. Nothing's more important. Nothing's more important. 최 소장님, 들어보면 뭐 총기를 소지할 권리, 표현을 할 자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머스크의 속내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머스크가 무슨 이제 대통령 선거에 관여를 하면서 자기의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뭔가 이득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제 꿍꿍이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한 관점은 머스크라는 사람을 너무 우리가 쪼잔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래요?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머스크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든 도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도약을 이제 이뤄냈는데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한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고 자신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애국심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애국심이기도 하고 사명감이기도 하고 본인의 즐거움인 것 같기도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쪽으로 뭔가 넘어가는 그러한 쪽에서 봤을 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뭐 변호거릴 게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뭐 미국을 위대하게 이거는 뭐 트럼프 캠프의 캐치프레이즈니까 유명한데 저 장면에 이제 오큐파이 마스, 그러니까 화성을 점령하자. 이건 왜 들고 나온 문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성이라는 이제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는 머스크의 영원한 이제 목표죠. 머스크는 이제 뭐 항상 이야기합니다. 스타쉽 한꺼번에 사람을 100명씩 태워서 화성까지 가서 이러한 화성을 이제 인류의 미래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두 가지. 화성으로 간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모자와 셔츠를 통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트럼프와 머스크 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그 관계를 좀 집중 조명을 해 볼 텐데요. 차 소장님,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원래 앙숙 관계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친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 우리가 이 앙숙과 친밀도를 볼 때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그 기업가하고 정치가 사이의 이해관계냐라고 봤을 때는 초반에는 앙숙이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초반이라고 한다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과 선거를 할 때로 돌아가야 되겠죠.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때 당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 입장,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본다라면 가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을 바이든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기후협약에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바이든과 맞닿아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배척적인 관계였었는데 그 이후의 관계가 이제 좀 변하는 것이 좀 있었죠. 바이든으로부터 전기차 협회 그 회장단 회의할 때 초청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트위터
지금 이제 X지만 네. 그게 이제 조사도 받았고 세무조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그 외의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오히려 네. 자신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대도 변했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형도 변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친밀도라는 관계로에서 봐서는 안 되겠고 기업가와 정치인 간의 이해관계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바이든은 원래 지지했지만 본인에게 그렇게 득이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이번에 선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 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들이 자신의 개인사하고도 연결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IRA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하고 있는 사업의 중심점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네. 미래로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민주당보다는 공화당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사실 머스크의 개인적 차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취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의 한번 일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쯤에서 문 변호사님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다고요? 저돌적이고 무모한 성격은 땡땡땡 때문이다. 땡땡땡. 네. 맞춰봐 주실까요, 최승 의원님? 이건 뭐 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유전자.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다. 예, 원래 그런 성격이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성격이라는 것은 좀 네. 유전적인 게 좀 강하지 않을까? 개인사 뭐 이렇게 퉁쳐서 얘기해야 될까요? 정답은 뭔가요, 변호사님? 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네. 저는 이제 트럼프, 머스크 둘 사이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그 MBTI가 통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래요? E도 있고 I도 아주 강하고요. 네. T기도 하고 F기도 하고. 이 복합적인 성격이 왜 생겼을까? 우선 머스크는 어릴 때 안타깝게도 이제 학교 폭력 그리고 또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폭력, 네. 폭언 등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가 괴롭지만 나는 언젠가 지구를 구할 거야. 이렇게 네. 마음을 먹습니다.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하면서 몽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몽상을 하면서 그 몽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재능이 머스크한테는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라는 책에 보면요. 일론 머스크는 혼자 있는 게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관심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스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결국 자기가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저녁 자리에 갔는데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서 나한테 관심을 줄 만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예. 난 화성으로 로켓을 쏘겠다라고 네. 했던 얘기라고 하고요. 어쨌든 그 이런저런 영향 때문에 정말 뭐 주짓수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여러 야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면 트럼프가 머스크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요한 첫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 로켓 회사 덕분에 우리 미국인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깡충깡충 뛰면서 들어와서 네. 자신이 가진 어떤 정치적 야심 또 이렇게 무대 대비 이런 걸 즐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머스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네.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머스크도 욕하면서 담는다고 네. 여러 경영이나 그런 어떤 스타일 면에서 가끔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차선님, 정서적으로 좀 그래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건데 사업가로서는 어땠습니까, 일론 머스크? 나름대로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과 다르게 네. 사업적인 면은 상당히 좀 빨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최준영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꿈이 화성을 간다라는 꿈, 네. 인류 최초의 꿈을 어떻게 보면 펼쳤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소설로 존재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인사이트 있게 읽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소설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요? 그게 예, 이제 예. 화성에 이제 가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화성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꿈을 키웠다라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첫 사업이 무엇이었냐라면 컴퓨터를 이제 배우고 난 이후에 네. 컴퓨터 게임을 만듭니다. 컴퓨터 게임 이름이 블래스타라는 게임이고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갤러그라고 어렸을 지금 이제 뭐 네. 80년대, 기억이 90년대생들이 이제 나요. 네. 기억나는 그와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게임과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개인적으로 뭐 가정사는 불우했다 하더라도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좀 불했던 거, 남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 정상적인 경영 형태가 아닌 획기적인 경영 형태, 목표를 정하면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목표를 가자. 그러면 기존의 경영 상태에 있어서 거침돌을 우리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못 가니까 그냥 건너뛰어서라도 목표를 일단 향해서 가보자. 이런 어떤 저돌적인 사업 방식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굉장히 저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기도 한 그런 방식들이 SNS로 소통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었잖아요, 머스크가. 그렇죠. 네. 사실 뭐 머스크가 SNS에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제 나는 고양이 소녀이다 이런 것도 있고. 무슨 말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집트 피라미드는 분명히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엉뚱하게 또 푸틴에게 1:1 결투를 신청한다.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소화적인 그러한 또 성향을 드러내기도 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저런 모습에 되게 당황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라는 건 잘 압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잘 아는데 이것은 내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뭐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때는 막 천재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사회적 소통, 일반적으로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머스크가 그동안 보여왔던 많은 사업에서의 성취라는 것들은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 아까 차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라도 어떻게든 뛰어가기 위해서 혁신과 도전을 멈추지 않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사람들과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미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그 머스크 특유의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인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우리가 머스크의 개인적인 차원의 요소들을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괴짜 사업가로서의 시작도 좀 궁금합니다. 이쯤에서 퀴즈가 하나 준비됐다고요? 네. 머스크는 창업 전 하루 식비 땡땡땡만 썼다. 창업 전에요? 네. 지금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두 글자면 좋겠는데. 세 글자니까 맞추기 세 글자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두 글자면 10권만 썼다 이렇게 알고 싶은데. 네. 창업 전이니까 열심히 창업해서 일하자라는 거에서 하루 식비 100만 원 썼다? 100만 원. 네. 정답은 뭔가요? 네. 1달러입니다. 1달러요? 네네. 하루에 1달러로 살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머스크는 자기가 이제 창업하기 전에 1990년대 초반에 내가 과연 한 달 얼마를 갖고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하루에 1달러, 한 달이면 30달러 갖고 살 수 있으면 이걸 갖고 내가 최저 생계비로 해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하루에 1달러, 한 달 내내 먹을 음식을 사야 되는데요. 앵커님 같으면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뭘까요? 한 달 내내 네. 쌀밥과 김치 정도 있지 않을까요? 1달러 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네. 예, 일론 머스크는요 냉동 소시지와 오렌지를 한 달 내내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우리 스타트업 창업하는 분들은 오렌지 프로젝트라고도 하는데요. 그 오렌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건 창업 전에 얼마나 최저 생계비로 살 수 있나 이거를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1달러 프로젝트 하지 마라. 자긴 권하지 않는다. 엄청 질렸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극단적인 전략? 그런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을 일군 후에는 어땠습니까, 소장님? 예,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일구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이제 우리가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화성인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제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남아도는 이제 위성을 이제 그 판매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서 위성을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을 사가지고 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원자재 비용과 생산품의 비용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원자재 비용이 생산품보다 싸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비행기 안에서 한 거예요. 물론 예. 그 안에 이제 기술에 대한 것들은 감안하지 않은 거죠. 단순히 비용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달러라는 어떤 비용 개념을 먼저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해보면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내가 어떻게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라는 생각은 나중에 하게 되는데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게 미사일을 이제 만들어서 미사일이 이제 위성이 되는 건데 4번 실패를 합니다. 4번 실패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체크를 하는데 이조차 비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웬만한 건 무시해버리면서 4번째까지 하다 결국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정상적이었다라면 첫 번째 성공할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생략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패가 되고 나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영진들이라면 뭐 직원들을 격려한다라든지 뭐 하는 건데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음 프로젝트를 먼저 직원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흔히 타고 다니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위험이 한번 있었어요. 처음에 차가 좀 팔리다가 안 팔렸죠.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그 소위 말해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독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여서 결국 결과를 이뤄낸 건데 어떻게 우리나라 70년대의 그 경영진들이 군사 밀어붙이듯이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대 미국에서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의 모습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일론 머스크의 모습들 사실 저도 언뜻 기억나는 게 굉장히 스페이스X가 고점이었을 때 트위터를 갑자기 사들이고 그리고 뭐 테슬라를 갑자기 상장 폐지한다 뭐 이런 발표들 깜짝 발표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이런 것도 머스크의 일종의 개인적 차원과 좀 맞닿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22년 1분기 같은 경우는 테슬라 주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성공으로 인해 가지고 스페이스X만 해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이제 가치를 부여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던 최고의 이제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이 다 잘 되고 나니까 심심한 거예요. 허전한 겁니다. 내가 뭔가 도전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트위터 인수로 이어지게 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랑 전혀 다르다라고 보여지지만 당시에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옵션도 이제 행사를 해가지고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놀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자기가 중시하게 생각했던 많이 사용하던 트위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트위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지요. 사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이제 많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트위터 인수라는 것은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단은 머스크는 재밌어야 됩니다. 본인이 그 일을 했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전서부터 트위터를 자기의 놀이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기장 이런 식으로 써왔던 거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뭔가 더 재밌게 해보겠다라는 게 트위터 인수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머스크의 개인적 차원을 얘기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좀 종합이 됩니다. 괴짜 같고 굉장히 저돌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트럼프와 조금 맞닿아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또 정주영 회장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님도 그런 얘기 있잖아. 해봤어? 라고 하는 거고 그 아산 방조제 싸울 때도 누구도 생각 못했던 유조선을 가라앉혀서 정주영 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우리가 무척 새로운 것을 일론 머스크에서 찾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행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찌됐든 트럼프 지금 이제 후보와 어느 정도 이제 맞닿은 면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정치적인 걸 하던 아니면 기업을 하던 나름대로 그 대표는 쇼맨십을 보일 필요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차분하게 가는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애시당초 쇼맨십으로 인해서 이것을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상징적인 장소에서 일론 머스크가 뛰지 않았습니까? 피격당했던 장소에서 그 피격 장소에서도 그 사진 한 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확 끌어당겼던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낙마하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들어온 계기가 됐던 역사적인 사건 장소인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떤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쇼맨십에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들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자로서는 좀 악재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일론 머스크 본성이니까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둘 다 그 아버지에 대한 인정 욕구가 컸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예.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프레드 트럼프라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랬어요. 또 그 프레드 트럼프는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고, 그래서 트럼프를 군사학교도 보내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론 심한 뭐 학대나 폭력을 당했지만 역시 본인도 인정을 사회적으로 받고 싶었고, 또 아마 잠재적으로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고 싶지 네. 않았나. 그래서 이 강한 인정 욕구가 이런 쇼맨십이나 또는 자기 퍼스널 브랜딩에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년 시절도 비슷하지만 쇼맨십의 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머스크가 사람들을 어떻게 좀 홀리는지 대중을 사로잡은 매력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차선님, 결국에는 뭐 비슷한 두 사람이 뭐 끌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알겠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사실 전기차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언뜻 해주셨는데, 그럼 전기차 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로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네. 자기는 그 바이든 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법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 선거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중심이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네. 중국에서 자율주행도 시험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짐짓 일론 머스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이 꼭 도움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목매달려 있다라기보다는 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로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관련된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네. 머스크와 트럼프가 견제하는 공통 대상은 땡땡이다. 답이 벌써 나왔나요? 네, 정답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예. 아무래도 이게 공공의 적이 있으면, 공통의 적이 있으면 단합하기 마련이죠. 네. 트럼프와 머스크가 여러 이해관계가 다르고 하지만 인성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쟁적이지 않고 딱 하나 일치하는 거, 아마 중국 견제일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또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트럼프가 생각한 여러 가지 정책에 그 공통 분모가 아무래도 중국 견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트럼프가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여러 가지 예고를 하니까 이게 머스크한테는 유리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죠. 자국 보호 무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00% 확실해진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 자국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을 때 트럼프의 그 정책에 힘입어서 머스크가 자신의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면엔 이론이 없죠.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트럼프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1980년대 일본과 미국이 자동차로 한번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차로 한번 붙었었던 거고, 지금 머스크는 중국을 직접 때릴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여기서 가장 많은 테슬라를 팔고 있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자율주행도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다양한 BYD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에서 자신들의 그 시장을 깎아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리인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해줌으로써 머스크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최 소장님 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죠? 사실 이제 발언을 보면 좀 헷갈리는 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1월 달에는 무역 장벽이 없으면, 관세가 없으면 중국 전기차가 경쟁자들을 다 부숴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5월 달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걸 반대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거래의 자유를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이든을 죄송합니다.
머스크를 너무 이제 자동차 만들어 파는 사람 이렇게만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머스크는 하고 싶은 게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부랑 상대를 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 연방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훨씬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자율주행차라든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때마다 엄청난 규제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실용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만드는 쓸데없는 관료 조직들을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규제를 피해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제 이민을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에 넘어왔는데도 여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또 민주당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점들을 보고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머스크의 요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선에 그런데 머스크가 아까 입고 나온 걸 보면은 마스, 화성 얘기를 하거든요. 빅피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빅피처로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그러니까 예.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죠. 연간 몇 명씩 보내겠다라는 화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리 지구 환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기후 문제, 그 기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성을 개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 다 빼고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 화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트럼프가 정말 뭐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면 머스크가 어떤 뭐 한 자리를 하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나왔던 퀴즈를 한 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네. 퀴즈 띄워주시죠. 이 머스크와 트럼프는 저도 이름을 헷갈릴 정도로 정말 비슷한데요. 이 둘이 공통으로 견제하는 대상은 땡땡이다. 땡땡이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퀴즈를 내주신 우리 문 변호사님 제외하고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중국이다. 중국이다. 예, 답을 이렇게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